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부터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감염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는 곽수 교수님, 그리고 정정구 변호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과학적 연구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인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감염 처리를 한 다음에, 감염 처리의 목적이 아니라 감염 처리한 다음에 그 감염 정보를 처리할 때의 목적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거는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앞으로 GDPR이라고 말하겠습니다. GDPR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 제한 원칙의 예외로서 양립할 수 있는 추가 처리의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국들은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 감염 처리 등에 관한 감염 처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안전조치를 규정해야 하고요. 이 GDPR의 특징은 그 통계나 연구 등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고, 본문에서 정의하지 않고 그 전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세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왜 과학적 연구가 특히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느냐? 통계 작성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아는 총계 정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GDPR을 참조해보면 이것은 개개의 정보 주체들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조치들을 또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 주체 개개인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감염 정보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통계 작성보다는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려는 고려가 있기가 좀 더 쉬운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참조할 만한 것은 통계법에 있는 통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어도 통계법에서 말하는 그 통계 작성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관리, 정보 주체 관리,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는 감염정보의 처리의 목적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연구 제외 규정, 그러니까 연구라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들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은 기존 규정에서 학술 연구라고 말하고 있던 부분을 과학적 연구로 수정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 정의 조항에 과학적 연구를 직접 정의를 하였는데요. 기술 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묶어서 본다면 연구 단계를 의미하는 이 세 가지 유형과 그다음 재원,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 그 개념 요소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연구 분야의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에 그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설명할 때 그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아니라 특정 분야까지도 이제 그 연구 동의를 구하는 연구 목적, 동의를 구하면서 설명하는 목적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추가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고 양립 가능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법의 연구 단계, 재원, 연구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 단계인데요. 기술 개발 및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정의 조항을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법은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기초 연구 단계를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 목표하지 않고 현상에 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단계로, 응용 연구 단계, 개발 연구 단계도 그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그 내용에 관련된 규범적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재원인데요. 민간 재원 연구, 그러니까 민간 투자 연구라고 규정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민간 재원 연구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제 정의 조항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연구계의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나라 총 한 해 연구 개발비 중 70% 이상이 민간의 연구비로 민간의 재원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연구 주체를 보아도 기업체가 가장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연구 주체로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인데요. 과학적 연구라고 할 때 그 앞에 붙어있는 과학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학적 방법은 이것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 분과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첨예하고 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설명을 해보자면 과학적 지식은 어떤 탐구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 해답으로 가설을 발명하고 이걸 경험적 시험에 걸어보는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 합의되어 있는 어떤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유럽연합 EDPS에서는 최근에 과학적 연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을 현상 관찰 그리고 가설 수립 및 시험 그리고 유효성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 과학적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 연구의 내용과 결론에 대한 검증 가능성이 핵심적인 개념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EDPS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법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에 관련된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주체인데요.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연구 주체이고 다음으로 연구 목적입니다. GDPR 전문 113을 보게 된다면 지식의 증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EDPS 문건에서도 집단적인 지식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문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학술 연구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학술의 정의에 관해서는 학술진흥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 발전시키고 그것을 전달하는 모든 분야와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참조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지식 증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될 요소는 이 연구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의 규정에 보면 논문, 특허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보고서, 연구시설, 기술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식품종 등의 어떤 유형들도 주요한 연구 성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이와 과학적 연구와 관련해서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산업적 연구 그리고 상업적 연구를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서 주로 논의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실 산업적 연구, 상업적 연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적 연구는 아마 응용 연구나 개발 연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개정법 제안 이유에 본다면 과학적 연구는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업적 연구는 주체가 상업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하는 연구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EDPS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서 우선적으로 이 연구 분야의 현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EDPS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연구는 많이 디지털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또 대학이나 기업이 공동 연구를 하거나 연구 재원, 연구자를 공유하는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행동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DTC 등의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일부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도 또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은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아래 보시면 립셋에서 했던 이미지 인식과 관련된 챌린지에서 보시게 된다면 1위, 2위, 3위 등은 어떤 개별 연구자나 대학 연구자들이 커밋한 부분이라면은 4위 같은 경우에는 LG CNS에서 이제 기업체 연구팀이 이제 이 챌린지에 참여해서 커밋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인공지능 연구가 기업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민간 그리고 대학 아니면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산업적 연구 또는 상업적 연구라는 것이 우리 정의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연구 단계나 재원 그리고 방법, 과학적 방법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산업적 목적 아니면 산업적 목적 또는 주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업적 연구를 통해서 정보 주체에 어떤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것인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법은 식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주로 고려하고 있는 위험이 보안에 관련된 위험입니다.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는 이 위험을 고려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정보 주체의 그 내용상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돼서는 기존 과학적 연구계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었던 연구 윤리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정보 주체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DPS 같은 경우에는 이 GDPR에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표준적인 방법론과 윤리가 적용되고 또 집단 지식 및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에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윤리법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대상 연구인데요.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가 동의를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규정들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생명윤리법이 우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상의 차이가 존재하면 그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명윤리법은 가명처리 대신 익명화를 규정하고 있고 또 서면동의 및 인간대상 연구 심의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어떤 그 방식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명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28조의 2와 다소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인간대상 연구 관련 기록도 보관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규정들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